의미를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자유주의는 그 인간에게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물적 조건 또 경제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음은 물론 그 이후에 많은 또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지요. 따라서 이러한 그 경제적 자유주의에까지 이른 정치적 자유주의로부터 경제적 자유주의에까지 이른 이제 로크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근대 인간의 의미, 개인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크의 제시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 먼저 첫 번째 제시문입니다. 비록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 개인 재산의 어떤 부분도 빼앗을 수 없다. 자, 첫 문장에 정확하게 주장이 명시되어 있지요. 개인 재산의 어떤 부분도 빼앗을 수 없다. 재산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 통치의 중요한 목적은 재산의 보전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개인들은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재산 소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산의 보전을 국가 통치의 중요한 목적으로까지 간주할 만큼 중요한 권리로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크의 계급적 출신이 만들어낸 그의 세계관입니다. 그는 재산, 경제적인 소유의 권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간 생존권의 기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만일 재산이 보전되지 못한다면 개인들이 사회에 가입할 때 지녔던 목적이 그 사회에 가입함으로써 상실된다. 그러므로 사회에 속한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갖게 되면 그들은 그 사회의 법률에 의하여 그들이 소유한 재화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이나 사회도 개인의 동의 없이는 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사적 소유의 권리를 최우선적인 권리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 사적 소유의 권리가 로크에게서 어떻게 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아래쪽에 이어지는 제시문부터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 제시문입니다. 대지와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부양과 안락을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과실과 거기서 자라나는 짐승들은 자연 발생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즉 자연은 공유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언제나 개념화하고 정리하는 습관들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자연은 공유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자연적인 상태에 남아있는 한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인 지배권을 가지지 않았다. 공유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주어진 이상 그것들을 특정한 사람이 일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저러한 방법으로 그것을 수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이 공유 상태에 있는 것은 어떤 수취의 수단,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수취 수단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 라는 겁니다. 마저 읽어봅시다.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은 공유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 상태인 자연이고 인간은 자신의 몸, 자신의 인신, 자신의 신체, 인신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서는 인간이 소유권을 갖는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신체의 자유, 신체의 권리야말로 인간 개인에게 속하는 권리이고 이것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신체에 의해서 공유 상태인 자연의 인간이 노동을 가하고 손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노동의 과정이 바로 뭔가요? 그렇죠. 수취수단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은 그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연에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즉, 이 인신은 나의 것인데 이 나의 것으로부터 나온 노동으로 공유 상태인 자연자원에 무언가 행위를 가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었다면 그래서 새로운 것이 생산되었다면 새로운 산물이 나왔다면 이것은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했을 때
인신이 그 사람의 것이므로 이것은 그 개인의 소유로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공유 상태인 자원에 인간이 자신의 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몸으로 노동을 가해서 얻어진 새로운 산물은 공유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그 개인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이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논증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유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노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노동으로 왜 소유가 확정되죠? 노동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몸을 통해서 행한 행위이고 몸은 나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즉 신체의 자유, 신체에 대한 나의 권리가 노동의 산물에 대한 권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즉 인신의 자유, 인신의 권리가 소유권의 근거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과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과된 것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노동이 공유 상태인 자연을 공유 상태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노동을 행한 사람의 소유로 바꾸어 놓게 되는 이 과정이 되는 것이죠. 노동의 수치수단인 겁니다. 자,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법하다.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지금 홉스와 로크를 읽고 있는데요. 둘 다 공통된 논리 구조가 있죠. 자신의 논쟁을 쭉 펴고 났으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렇습니다. 반론을 예상합니다. 반론을 예상하고 그 반론까지 봉쇄함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확증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논증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논술을 쓸 때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읽고 감동하고 그 글의 논증 구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때 자기 자신도 그러한 좋은 논증 구조로 된 논술문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해를 통한 공감의 과정들, 감동의 과정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탄의 과정들이 있어야 여러분도 감탄할 만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가보죠. 반론. 만약 대지의 도토리나 다른 과실 등을 주워 모으는 것이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준다면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만큼 많은 양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그것이다. 즉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누군가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겠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즉 소유가 제한되는 조건이 있다 라는 얘기지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이른바 소유 제한의 조건이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소유를 제한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야지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제가 보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소유권을 부여하는 동일한 자연법이 또한 그 소유권을 제한